좀 복잡하나요? 안 복잡해요. 좀 머리 쪽이 정리하라고 내가 지금 이게 지금 한꺼번에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꾸 들으면 결국은 다 익숙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건 상가 건물이거든요. 경매는요,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을 가져오는 거죠. 부동산 안에 녹아져 있는 어떤 영업권이라든가 어떤 시설물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부동산만 낙찰받는 거지 그 안에 관련된 시설이나 영업권 뭐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뭐 포함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인 상가 물건 말고요. 주유소 대표적인 게 경매에서 많이 하는 거 주유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또 뭐죠? 사우나 시설, 그 다음 모텔, 여관 이런 거 숙박 이 세 가지가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다른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장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죠? 그럼 공장 같은 일반 권리부서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주유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주유소를 낙찰받게 되면 과연 내가 그 영업까지 승계해서 내가 다른 전소유자한테 어떤 양도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주유소는 운영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주유소 같은 거 매각할 때는요, 거기에 따른 종물, 부합물도 같이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효력을 갖다 미치게 만들어내는 무슨 말이냐면은 주유소를 갖다 저당 잡을 때는요, 거기 있는 종물 대표적인 게 바로 주유기입니다. 주유기 있잖아요. 주유기는 솔직히 완전 주유소의 종물이 주유소가 주물이면 이건 민법상 종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물 이건 독립된 걸로 다른 어떤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주유기 그거 하나만 갖고 가고 못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딱 그 주물의 종물로 예속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유기도 항시 매각에 포함을 시켜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또 뭐냐면은 유류저장 탱크잖아요. 그렇죠? 주유소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석유를 또 주유 여기 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하에. 그래서 유류저장 탱크도 토지의 부합물로 봅니다, 민법상. 그래서 이렇게 주유소가 매각이 되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매각이 돼요. 주유소, 주유기하고 그 다음 유류장 탱크도 같이 포함해서 매각이 됩니다. 그걸 내가 낙찰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전 소유자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 영업권을 갖고 했던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걸 내가 이번에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그 권리분석, 상가에서는 일반적인 권리분석 한다 그러면은 영업권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동산만 낙찰받은 거지. 하지만 석유법에 들어가면은 그 석유에 관련된 정제시설 전반을 갖다 내가 같이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양도인의 어떤 승계가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자가 석유법에 따라서 그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소유법의 근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주유소는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주유소가 나왔는데 거기에 토지하고 건물만 나왔어. 유류장 탱크도 안 나오고 종물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그런 사안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미리 제가 컨설팅을 했으면 되는데 나중에 그게 낙찰되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이제 그런 의뢰가 와서 그걸 대체해달라고 했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주유소는. 아까 제가 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행감정은 위반된 사항이죠. 이행감정이 나오면 그 승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많이 거기에 어떤 과징금이 부과되어 있어요. 유사석유 팔다가 걸려갖고 뭐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승계됩니다. 승계돼요. 그건 좀 다르죠. 사우나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나도 이게 건물만 매각하는 게 목욕탕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목욕탕을 낙찰하면 내가 목욕탕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별개 문제니까, 그죠? 그럼 목욕탕을 갖다가 내가 하려면은요, 그 목욕탕을 갖다 매각할 때 목욕탕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온수가 중요하잖아. 물을 데울 수 있는 전기시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기시설도 같이 이렇게 그 보일러실이죠.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것도 같이 매각이 돼야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같이 매각합니다. 그럼 나도 할 수가 있는 목욕탕.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여관도 마찬가지. 여관을 내가 낙찰받아. 난 여관 할 수 있을까? 여관은요, 여관에 관련된 모든 시설을 갖다가 다 같이 내가 소유권 취득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자기의 영업권을 안 넘겨줬을 때 과연 나는 그 영업을 그대로 할 수 있냐 없냐거든요. 이게 핵심이.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 경우에는 결국은 전반적인 시설 다 소유권 취득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관 같은 경우는 근데 나오는 게 TV 냉장고 이런 거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 안에 여관에 시설된 시설물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건물만 낙찰받아서 내가 여관을 할 수 있다는 건 없는 거죠. 영업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게.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뭐 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좀 어려워지니까 대신에 내가 낙찰받아갖고 거기에 해당하는 영업이 아닌 다른 전혀 별개 걸 해. 그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노래방이 나왔어요. 근데 노래방 나 안 해. 그죠? 명도 철거도 했는데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래방을 내가 하려고 해. 그래서 노래방을 낙찰을 받았어. 그럼 노래방 해주나 나한테 그 사람이 사업자도 그 사람 없고 나와 있는데 영업권 등록이 그 사람한테 승계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다 하나 노래방 할 필요 없어. 난 거기다 뭐해? 다른 거 할 거야. 다른 업종에 유치할 거야. 그러면 상관이 없다니까. 사업자를 진행하는데 사업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두 동일한 장소에 두 사람의 사업자가 나올까요? 어차피 그 사람은 이제 저기야 경매가 됐으니까 그 사람이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그건 우리 얘기고. 우리 얘기고. 보세요. 이 사업자만 단순히 나와서 우리가 장생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무실 같은 건 사업자나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범사 사업자, 학원 사업자 다 있거든 이게. 두 개 하면 이제 나와요 실사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학원은 좀 약간 좀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사업자만 내서 장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정식적으로 영업 허가를 받는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업종들 있잖아. 음식점 같은 거, 그죠? 노래방 같은 거 다 별도의 사업자만 내는 게 아니고 사업자를 내려면은 일단 해당 관세에서 등록증을 가져가야 돼 이렇게 그잖아요. 그래야 나도 법무사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법무사 사업자 내주면 해줘야 안 해주죠. 내가 법무사라는 자격증하고 법무사 협회로부터 등록증을 가져가고 세무서에 가서 저 사업자 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업자는 그게 이제 뭐 판단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아무나 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애초에 그런 아까 제가 말한 여러 가지 특수한 업종 그런 것들은 다 그만큼의 그 등록증을 가져가야 사업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가는 그렇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상가에 대한 권리분석 중에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분석 할 때는 그 부동산만 내가 낙찰받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셔야지 무조건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업시설을 내가 낙찰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한참 그 요양원 같은 거 막 경매로 많이 나올 때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뭐 그런 거 낙찰받은 자기가 요양을 할 수 있다고 이거 막 떨어져 있는 상태로 10억짜리가 2억 3억 돼 있어요. 자기가 그 낙찰 요양을 하겠대.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 거 있어. 그럼 다 경매로 모든 취득까지. 그래서 일단 제가 그래서 물건을 아까 찾을 때도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주택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상가에 정식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할 때 대항력을 제일 중요하게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임차인들은 갖고 있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라 그러죠? 원래는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 안 해주잖아요. 등기 안 해줘요. 등기 안 해주니까 일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상위권이라고 그러죠. 상위권. 지금부터는 상위법을 얘기할 거예요. 결국은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 권리분석 못해 상가에 대해서. 대다수 지금 상인들은 다 상위법을 적용받는 임차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임차인의 권리분석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첫 번째가 권리분석이 대항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항력.
대항력은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안 해주니까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에서 3조에 보시면 대항력도 나오죠. 거기서 사업자 등 신청하고 정비 장사 시작하면 등기하고 동일한 대항력을 주겠다. 그게 3조에 나온 거예요. 다만 주택 같은 경우는요. 보증금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에서 강남에서 20억짜리 전세사가 그 사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20억 전세 사는 사람 상당히 부자죠. 전세가 20억입니다. 그 사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해 줄까요? 안 적용해 줄까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주의법을 적용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20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등기. 그렇죠. 등기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등기하려고 보세요. 20억을 갖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 하려고 하면 우리 법무사 비만해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세금이 등록면에서가 0.2%입니다. 그러면 20억이면 0.2%는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등록면에서. 거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20%하면 480만 원. 그죠? 거기만 들어가나요? 다른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500 정도가 그냥 뭐 하느라고 전세권 설정하느라고 들어가는 비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억짜리 주택의 아파트에 전세 사는 사람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면은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너희들이 그 집에 전입하고 점유해서 살기 시작하면 언제 그 다음날 대항력을 주겠다. 근데 대항력은 돈이 아니라 그랬죠.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억이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다 알아 지금 여러분들이. 아 맨날 또 등기만 계속 나오면 안 돼. 등기 안 해주니까 지금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특별법에 가면 뭐가 있어? 법원에다가 그건 대항력이라 그랬잖아요. 대항력은 돈이 아니라니까.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0억이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확정일자 많이 나오더만 확정일자 대답을 안 하시네. 확정일자잖아, 확정일자. 거기서 확정일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려면 뭐에? 확정일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대항력 요건에서는 확정일자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확정일자를 찍었어요. 찍는데 뭐 몇백은 안 들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등기하면 전세권 설정하면 우선 변제권 생겨요, 바로. 근데 그건 돈 몇백만 원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계약서에 있다가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 아니면 법원, 등기소 아니면 공중사무실 이런 데 가고 확정일자 찍어달래요. 찍어주잖아요? 그럼 찍어주면 몇백원 안 줘갖고 바로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잖아요. 얼마나 간이한 제도입니까? 그래서 20억을 보호한다고 확정일자 찍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결국은 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모든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다 보호 대상이 된다. 다만 법인은 된다 안 된다? 법인은 안 된다. 저거 월요일날 안 들었나요? 빠져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인들은 안 돼요. 다만 법인은 돈이 많아서 보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근본 취지가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잖아. 근데 법인은 국민이라는 얘기는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 때 법인은 그래서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돈 많으니까 법인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얘기예요. 다만 법인 중에서 LH나 지방공사 이 두 군데는 공익적 목적의 임대차의 대부분 주거 안정이 불안정한 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나홀로 독거노인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주거를 갖다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LH나 지방공사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빌라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그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 체결하는 것 한마디로 체결해서 그 LH나 지방공사 직원들이 그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아까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다 선정돼 있어요. LH나 지방공사도 자체적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한테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집에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비 몇만 원 정도 받아요. 보증금 한 3, 400 정도 받고. 그리고 그 집에 2억짜리 집에 1억짜리 집에 대부분 빌라거든요. 거기에 살게 해준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 LH나 지방공사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안 하면 어떻게 돼? 등기해야 된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등기비 또 들어가잖아. 우리 법무사는 좋은데. 그죠? 그래서 LH나 지방공사는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2015년도가 13년도에 중소기업도 집어넣은 거예요. 왜? 중소기업 보세요. 중소기업들은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장에 있는 직원들을 갖다가 살게 하려면 기숙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숙사 지려고 그러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없는데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땅으로 어떻게 해서 공장을 지어?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갖다가 가까운 빌라나 아파트에 살게 해주는 거예요. 직원들을 갖다가. 근데 그렇다고 직원들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 받잖아. 자연이니까 사람이니까. 근데 불안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돈인데. 그래서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중소기업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법인들이 임대인하고 둘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 소속된 직원이 그 집에 전입신고하고 살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대항력 주는 거예요? 중소기업, 법인한테 대항력 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 뭐예요? 다 이게 법인은 원래 보호가 안 되지만 이 세 군데 법인만큼 보호해 주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잖아, 상가. 상가는 보증매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가는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상가.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밑에 보시면은 2조 적용법이 2조 1항에 나와 있잖아요. 1항 보시면 다만 이렇게 나오죠. 단서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적용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죠? 주택은 이런 단순 조항이 없어요. 주택은. 그리고 밑에 지금 이게 시행령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쭉 서울특별시 9억이고요. 쭉 부산광역시 나오고 우리 안산은 얼마예요? 5억 4천이에요. 그래서 보증금이 5억 4천 이하만 상위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만 예를 들게요. 안산만. 보증금이 5억 4천만 이하만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초과는 안 해주겠다는 5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상위법 적용 못 받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개 조항만 해줍니다. 지금. 그건 좀 이따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택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상관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5억 4천으로 이하인데 이 5억 4천이 환산해서 5억 4천이에요. 그래서 환산 보증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환산. 아까 우리 임대차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에요. 우리 체결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 이게 주택이다 그러면 강남에서 월세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만약 주택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권리분석 할 때 월세는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증금 5천만 갖고 그 임차인이랑 권리분석 끝나면 돼요. 배당분석 끝나면 돼요. 그런데 상가는 그렇지 않아요. 상가는 권리분석할 때 월세가 상당히 더 중요하잖아요. 이 월세를 갖다가 보증금으로 합하래요. 그걸 갖다가 환산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산 보증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300만 원 곱하기 어깨 100을 하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100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3억. 그러면 3억에다가 5천을 더해. 그러면 3억 5천이죠. 이렇게. 그러면 3억 5천이면은 현재 우리 안산에서 얼마? 5억 4천 이하만 보호되니까 이 사람 보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이 보세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500만 원이래요. 뭐 중앙동이라든가 이렇게 뭐 상권이 아주 살아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그 중앙동에 나와 있는 거 하나 상가 있었거든요.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거 상가 지금 그거 결국은 그 지금 이제 아마 무인형인가 그 사건으로 없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거기가 지금 11평인가? 아니 몇 평이더라? 10몇 평이에요. 그게 17억짜리고 감정가가 나온 겁니다. 17억.
그걸 지금 여기 카페가 어디 체인점이거든요. 그 카페가 2개 호수를 터갖고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개 반 개만 남았는데 반 개. 그 반 개가 17억. 그래서 유찰돼서 12억인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가를 들어갈 때는 어떤 걸 분석해야 돼? 수익성 분석을 해야 돼. 수익성 분석. 상가는 월세가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 그 월세 가지고 과연 가치가 얼마게 되는지 수익 환원법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막 배우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월세가 500이에요. 근데 거기가 월세가 5, 600 이상은 나온대요. 조그만 한 개. 그 2개 합하면 1000 넘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뭐 강남은 뭐 한 10평이면 2천만 원 이랬던데 가로수길 뭐 이런 거 2천만 원 이랬던. 상가 주인이 그래서 건물주가 조물 준비해 있는 사람이 건물주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 꿈 같은 얘기잖아요. 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월세 500만 원 못 받아요 월세? 돈은 여러분들이 돈 갖고 자꾸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 돈 없더라도 건물 하나 질 수 있어요. 물론 돈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그래도 기본 비자는 좀 있어야지. 비빌 때는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자, 월세 500이면 벌금 이걸 환산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짜리예요? 6억짜리야. 이 6억은요 상가 임대차 꼭 적용해줘야 안 해줘? 안 해준다니까. 그런데 상위법을 적용 안 해주지만요 예외적으로 보호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볼게요. 그 밑에 보세요. 사망 보세요. 밑에 적용 범위에 사망 보시면은 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항의 단서라는 얘기는 뭐죠? 초과되는 임대차예요. 그러니까 이런 임대차를 6억 임대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6억 임대차는요 어떻게 적용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3조 대항력, 그다음 10조 1항 계약갱신하고 요구 거절 사유, 2항 10년 사망 본문 이건 제가 달아놓은 겁니다. 단서를 갖다가 10조 2, 10조 8까지 규정은요 어떻게 된다?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도 적용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건 문구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6억은 원래 보호가 안 된다고 했죠. 환산 보증금이 6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억에 5,500만 원 이런 6억이잖아요. 원래 이게 상위법을 적용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 보호하려면 이 을이라는 임차인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등기 안 되니까 항상 머릿속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꾸 제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꾸 반복해서 말을 하지만 계약이 만료한 시점에 지금 상위법이나 주인법을 적용하는 임차인이에요. 그럼 거기엔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집에 전입이나 사업자를 내면은 대항력을 주겠다고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이제 너 점유하고 있는 목적을 넘겨주고 임대인은 뭐 줘야 돼? 보증금 나한테 주면 끝나는 거 이렇게 주면 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보증금을 안 주더라는 얘기예요. 전세 보증금을 안 주더라는 얘기예요.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간에. 근데 나는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사업장을 이전해야 돼. 그래야 저쪽에 어떤 입찰 행위를 할 수가 있어. 그죠? 저쪽으로 지금 이사 가야 전입을 저쪽으로 뺄 입장이야 지금 저쪽에.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지금 대항력을 갖다가 한순간에 전입을 다른 쪽으로 빼버려. 사업자를 다른 쪽으로 빼버리면은 몇 년 전에 갖고 있던 이 건물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을 뺀과 동시에 어떻게 돼? 상실이 되버려요. 사업자 옹리가 동시에 이쪽 건물에 있던 나의 대항력은 꽝이 되버린다고. 그런 경우는 뭐예요? 난 분명히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 돼. 그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렇지. 등기.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등기. 근데 보세요. 임대인한테 가서 야 너 나한테 보증금 안 주니까 미안하지. 나랑 손잡고 등기소에 가서 임차권 등기해줘. 전세권 설정해줘. 하면 해줘야 안 해줘?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임차인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 임차인들은 임대인한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너희들 글로 가지 말고 어디로 와? 법원으로 해. 법원으로 와서 뭘 신청해?
임차권 설정해달라는 등기 신청을 하는 얘기예요.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법원에다 신청하게 되면 사법보장이 판단해갖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가 맞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그 절차가 끝나면은 등기소에다가 촉탁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집 부동산에다가 그 상가에다가 어떻게 해라? 임차권 등기해달라.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을 내버리면 됩니까?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대항력을 갖다가 원래는 다른 곳으로는 상실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뭐라 그랬죠? 결국은 등기잖아요. 결국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환산부조금을 초과되니까 적용 못 받잖아. 그러면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등기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등기 안 주잖아. 그래서 예외적으로 요 을이랑 환산부조금 초과되는 임차인도 최소한은 몇 개 조항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장사하게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둘이 보세요. 밥하고 을하고 둘이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 만료가 됐잖아요.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을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된다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5년의 상위법을 적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5년 동안 장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상위법을 적용 못 받는 임차인들은 2년 계약이잖아, 당사가. 2년 끝나면 나갔어야 되니까. 야,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요 환산부조금이 초과되는 임차인도 뭘 줬다? 2013년도에 줄 겁니다. 계약 갱신 청구를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계약 갱신, 즉 5년 동안 장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13년도 당시에. 그러니까 임차인도 최소한 그래도 5년 동안 장사해서 자기가 내부에 들어간 인터뷰 비용을 빼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보세요. 얘가 자기 갖고 있던 상가를 갖다 얘한테 팔았어요, 쟤한테. 새로운 소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을이 이 사람한테도 5년을 주장할 수 있냐 이거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원래 민법을 공부 안 하니까 다 어려우신 거예요, 지금 사실상. 공부했던 분들도 이거 안 들어보면 어렵죠. 다 모르는 겁니다. 항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하고 어떤 법률 관계를 정리하려고 그러면요.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돼? 임차인이 딱 걸리면서 그다음 뭐가 나와야 돼? 대항력이 나와, 무조건. 그러면 을이 병한테 계약갱신 청구를 주장하려면은 결국 병한테 뭐가 있어야 돼?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물론 내부적으로 일반 매매로 샀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일반 매매로 샀다 그러면 일반 매매 계약서 안에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뭐 상관이 없고 특약성으로 집어주면 보호가 되겠죠.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항력을 구비하는 시점 어떻게 했다? 등기라고 그러잖아, 등기. 근데 등기 안 해주죠. 안 해주는데 계약갱신 청구만 줬는데 이걸 주장하니까 얘는 너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얘가 오늘 장사 못한다는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2015년도에 뭘 만들어놨어? 야,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우리를 보호 못하는구나. 그래서 일단 대항력을 준 거예요. 지금은 대항력을 줬답니까? 이 사람한테 2015년도에는 뭘 줬어? 이제 대항력을 환산보증금을 초과되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없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사업자 내고, 그 상가에 사업자 내고, 그 다음 장사 시작하면은 등기하고 동일한 대항력을 줬다고요. 그럼 결국 대항력을 주니까 지금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 10년이에요. 10년. 자, 그럼 또 하나 더 들어가 봅니다. 을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아니, 을이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을이. 지금 보증금 1억이잖아요. 이 보증금 1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라 그랬죠? 제가 확정 일자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요. 안산 세무서 갑니다. 확정 일자를 찍어달라고 내립니다. 찍어줄까요? 안 찍어줄까요? 현재 지금. 안 찍어줘요. 아시겠죠?
임대차 계약서 갖고 이제 우리가 사업자 내로 받았습니다. 사업자 당 낼 때 신청할 때 이제 이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나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담당 공무원이 거기다 위에다가 딱 1분 찍어준다? 안 찍어주면 됩니다. 왜? 선생님은 현재 안산 지역에서 5억 4천까지만 보호 대상인데 판사에 보니까 얼마? 6억 원입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안 찍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찍어줍니다. 아시겠죠? 확정일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없는 거예요. 이 두 개만 대항력만 주고 계약인 청구만 줬다는 겁니다. 여기 네 번째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권리금. 권리금도 주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가 권리금은 주장은 어떻게 되고 있죠? 계약이 만료한 시점부터 6개월 사이에 권리금을 주장하는 걸 갖다가 방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방해하게 되면은 그 방해한 임대인한테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갖다가 3년의 소멸시효를 정해서 그 안에 주장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권리금 주장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 이것도 판사부금 초과된 임대차에도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게 세 가지만 적용해 주는 거예요. 세 가지만. 계약갱신 조건, 대항력, 그 다음 뭐 하나가 권리금. 세 가지는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돈 1억을 안 줘요. 그러니까 다음 쪽으로 사업자를 옮겨야 되는데 못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 옮겨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등기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합니다.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아준다고. 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적용한다는 조항은 안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다른 액션을 취해야 돼요. 소송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도출조차 진행하든지. 그래서 권리를 구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해당된다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까 제가 준 프린트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판사부금 초과된 임차인도 원래는 보호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는 보호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다툼이 많은 게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 그제 얼마 전에 현재 현업에 중개하시는 분이 상가 이제 거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고자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경우예요. X 상가입니다. 상가를 갖다가 이번에 가가고라고 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이 상가에는 이미 천에 60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는 이 A라는 사람이 상가에 차이 60.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면서 이제 우리 업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시세가 원래 그쪽 주변에 한 100만 원쯤 간대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이게 이 사람이 몇 년이더라? 5년쯤 장사했다든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너무 안 올리는 거예요. 여기 임대인이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이다 보니까 안 올리고 그대로 놔뒀나 봐. 대출도 하나도 없고 그냥 나이 드신 어르신 노인분들이라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다른 상가를 다 올려서 100만 원까지 갔는데. 그래서 100만 원을 달라고 이렇게 이제 월세 오기로 한 거예요. 100만 원 정도. 원래는 120주장 하려고 그랬나 봐. 그래서 매매가를 샀다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데 지금 A가 그렇게 한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좀 누구 전문가를 도움을 받았나 봐요. 현재 60만 원인데 야 갑자기 새로운 소유자가 100만 원을 주장하는데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올려줘야 되냐 이거예요. 올려줘야 돼 안 올려줘? 임대차 저기 0.5%인데 상가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런 다른 법률 전문가한테 찾아가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법에는 5%만 올려주게끔 돼 있거든요. 환산물금 초과된 임대차에 대해서는 5%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환산물금은 이 적용받은 임대차에 대해서는 올리더라도 5%만 올려주겠다. 그래서 5%만 올려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최소 100만 원을 받아야 이자 내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만 올리면 60만 원 받으면 이자 내고 나면도 못 줘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돼. 당시 지금 뭐 이건 우리 경력은 상관이 없지만은 상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습니까? 임대차가 임차인 구하기가 힘들어져요. 누가 들어와서 장사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만 원인데 한 60만 원에 이렇게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약서 60만 원 작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나중에 증액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원래 시세가 100만 원이야. 근데 지금 너무 어렵잖아. 상가 임차인 구할 때가 힘들어. 그러니까 웬만한 입지가 좋지 않은 사람 60만 원에 이제 좀 내려서 이제 월세 체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해 말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내년에 이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니.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갑자기 100으로 올릴 거야? 100으로 올린다니까 뭐라 그래? 야, 5%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 아닌가요? 계약서 장에다 정황을 달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계약서에 쓸 때 월세는 1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리고 특약상에 따라 이제 당분간 올해 말까지는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질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월세를 600만 원으로 6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한다. 뭐 이런 특약을 갖다 내버려야지 그걸 위에다 쏟고 나중에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물론 위에다 월세를 집어넣지만 한시적이다 이거는. 그리고 특약상에 했다고 이제부터 100만 원이야. 이러면 몰라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뭐가 문제냐? 뭘 나한테 물어보냐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우리가 10년으로 갱신 청구가 10년 된 게 언제였더라? 10년으로 된 거 재작 2019년인가요? 제가 지금 거기 쓴 거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몇 조에 보시면 나오냐면요. 저 10조 뒤에 보세요. 뒤에. 뒷장 보시면 계약갱신 요구도 나오잖아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과 하나에 의한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주택은요 지금 계약갱신 청구 주택 있어요 없어요? 이쪽 지금 생겼잖아 주택도. 주택은 6개월에서 몇 개월 전이에요? 2개월 전이에요. 상가는 1개월 전이에요. 차이가 아시겠죠? 그리고 주택이나 상가나요 다 똑같이 차임 연차는 절대로 안 돼요. 응? 여기 보시면 주택은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10년 장사 이게 제일 중요한 조항이거든요. 주택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할 때 만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한 16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8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년이잖아. 만약 계약 존속기간 10년이죠. 10년 내에 그 기간 중에 180만 원에 이르도록 연창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계약이 만료한 시점, 묵시적 이제 갱신 청구를 행사할 기간이 됐어요. 그럴 때 그 사람한테 임대인한테 계약갱신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180만 원이란 월세를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 너 나가. 이러면 나가야 된다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설령 현재 내가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할 때는 차임 연장이 하나도 없어요. 다 월세 다 주고 나서. 근데 그 전에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만 있을 뿐이에요.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이미. 똑같이 이게 한글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걸 정확히 보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잖아요. 연체한 사실이라는 건 뭐예요?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동안 내가 임대차 존속기간 동안 10년 내라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은
얘가 계약갱신 청구한다고 나는 거절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중요한 조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국회의원들이 바꾸려고 해요. 지금 위에 의안 상정한 거 보니까요. 야, 이건 10년까지 장사할 수 있는데 거기에 3개월분의 차임액이 연체한 사실 이건 너무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2년만 보죠. 2년만 딱 잘라서 2년 안에 그 3기 차임액에 180만 원 정도의 연차는 사실이 있으면 그때 해가 10년 동안 그걸 갖다가 너무 임차인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해갖고 뭐 법을 지금 뭐 개정하겠다 해갖고 지금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될지 몰라요. 하여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계약갱신 요구 이게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60만 원이었는데 저한테 문의한 게 결국 이거. 이분이 지금 우리가 10년 언제 나왔죠? 2018년. 이게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게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거거든요. 10월 16일 날 이때부터는 10년 장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 이 사람의 계약 종속 기간이 이때 끝나는 날이에요. 2018년 10월 16일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2010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5년이라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5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18년 10월 16일 날 10년이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12월 31일자로 이제 5년의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은 계약갱신 청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끝나는 계약이 만료가 돼 끝내버리잖아요. 이 10년의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요,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다든가 아니면 갱신된 임대차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 갱신 안에는 묵시적 갱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둘이서 계약서를 써서 갱신하자는 것도 인정되지만은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 묵시적 갱신도 그 갱신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히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미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된 거죠. 그럼 이때 이제 새로운 임대차 체결할 때는 100만 원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왜냐면 이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한테 조언을 구한 그 중개사분은 요걸 주장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사실관계에서 준 걸 보니까 판례가 찾아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다 뭐냐면은 그 계약이 만료한 시점에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지금 남은 사례에서는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고 이미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애초에 수익률 분석을 잘못한 거죠. 엄청나게 큰 거죠. 이거. 60만 원 계속 받으면요, 대부분 금수당 대출 받아 사잖아요. 그럼 이자 감당하고 몇십만 원 남아야 내가 상가를 갖다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보조금 증액해달라고 상대방이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증액 청구 소송. 근데 우리 법에서는 5%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승소되냐? 그건 몰라요. 싸워야 아는 거죠. 근데 60만 원하고 100만 원이 차이가 있잖아요. 120까지도 올릴 수 있는 인원이 올라가요. 그러면 좀 너무 불합리하다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걸 주장을 해서 지금 현재 주의 어떤 차임이라든가 여기에 비해서 지금 내가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사정변경의 하나로 해가지고 상대방 상대로 증명해달라고 그러고, 결국 여러분들 모든 소송이 들어가면요, 실제 판사님이 다 판결로 모든 게 종결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실제 우리가 어떤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소송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서가 아마 사인 것도 부를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다 판사님들이 판결하기 전에 조정을 시도하라고 다 얘기해요. 강요적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럼 조정기일 날 무슨 말이에요? 둘이 이렇게 싸우지 말고 저기 조정실에 와서 둘이 서로 얘기를 들고 오는 게 이렇게. 그 조정위원은 판사가 아니에요. 우리 법무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학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뭐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조정위원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야 싸우지 말고 해라 뭐 이러는 거죠.
그럼 100만 원 주장하고 60만 원 주장하고 그럼 서로 간에 한 80만 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조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사유권 아니겠구나. 증명 책임이 있으니까 사유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왜 판사님들이 조정을 자꾸 넘기는 줄 아세요? 대부분 조정을 넘겨요. 한 번째. 뭐 재판장 같은 데 보시면 판사님이 얘기해요. 서로 조정을 한번 해보시죠. 되게 원합니다. 이게 나중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이 조정을 얼만큼 많이 성립시키냐에 따라서 인사 고가제도가 판사님의 고가가 이게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렇게 조정을 많이 또 조정이 좀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도서 딱 꾸며 현장인데 조정 성립된 판사님 오셔갖고 조정도서 꾸며버려 현장에서 바로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비록 좀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거의 배 차이인데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서로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끝까지 판사님이 판결을 가지고 분명히 조정으로 회부할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계약갱신 청구밖에 못했습니다. 아까 너무 앞 시간에 1시간에 너무 다른 얘기를 대항력을 갖다 정리하는 바람에 좀 시간에 할애를 못했습니다. 네, 권리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이 상가 권리금 지금 다툼이 많잖아요. 그죠?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중에 시간 됐을 때 다음 주가 임장 활동인데 다음 주 수요일날 임장 활동이거든요. 그때는 22일날 야간반에 한번 보시면 그때 좀 하든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여튼 시간 내서 제가 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